이제 형사소송 경정승진 대비 사례를 맡은 오지원 선생입니다. 일단요, 제가 이 교재를 내게 된 이유는 우리 이제 경정 형사소송법을 대비해가지고 각 시험에서 나왔었던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기본 사례를 일단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정승진하고 그다음에 경찰간부에서 나왔었던 거, 그리고 이제 근자에 있는 변호사 시험 그쪽에서 출제됐던 그 사례들에 대해서 또 이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우리 기본 사례 쪽 우리가 어떤 직렬이 됐던지 간에 형사소송법에서 사례가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쟁점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쟁점 정리라고 해서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쪽 저쪽 직렬해서 구하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문제하고 해설까지 넣어놨으니까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이제 테마식으로 해서 각각 쟁점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사례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쪽은 제가 이제 법전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된 겁니다. 일부 교재들에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을 수사부터 규정해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한 책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 조문 순서대로 해서 법원 쪽부터 해서 이제 가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관할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했을 때 특히 이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후 관할 사건으로 변경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는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사물 관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관련 사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불병은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았고 얘들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겠네요. 제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년, 을에게 징역 2년, 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갑을병.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 병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형이 확정되었고 갑과 을은 항소하여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B는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던 도중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폭행치상으로 이제 1심에서 기소가 됐었는데 항소심 계속 중에 이 피해자 B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공소장 변경을 하겠죠. 폭행치상에서 이제 상해치사로 바꿔버리게 되네요. 읽어봅니다. 검사가 갑에 대한 공소 사실을 단독판사 관할 사건인 폭행치상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인 상해치사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를 논하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친절하게 그래도 이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인 폭행치상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인 상해치사로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써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을 써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폭행치상에 대해서는 단기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단독판사 관할이지만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단기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는 그 법원 조직법부터 이제 찾아가지고 우리가 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써줬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쟁점 정리를 보십시오. 먼저 사항과 같이 항소심 공판 진행 중에 단독판사 관할에 해당하는 폭행치상죄가 합의부 관할에 해당하는 상해치사죄로 변경된 경우에 먼저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지 이게 나오는데요. 자, 이 논의는 왜 나오냐면 제가 이제 다양한 직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법원행시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기타 또 여러 직렬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답안을 쓰는 걸 보면 사례 있는 쪽에서 보면요. 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나오는데 그냥 무조건 이 항소심의 구조라던가 이런 거를 설시하지 않고 막바로 그냥 공소장 변경 얘기를 하는 수험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좀 이제 누락 안 하시길 바라는데 항소심에서 공변이 나오면 일단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자체가 허용되는지를 항소심의 구조와 관련해서 간략히라도 좀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배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항소심에서 공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이 허용되는지 살펴보고요. 허용될 경우에 우리 형사소송법 8조 2항은 1심을 전제로 해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이 됐었을 때 관할권인은 합의부로 이송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1심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도 이게 준용이 될 수 있는지, 이제 항소심에서 준용이 된다면은 그때 이제 관할권인은 법원은 어디가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자 2번에서 이제 항소심에서의 공변 허부 이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설의 태도에서 이게 이제 아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자체가 되는지가 구조와 관련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학설을 좀 써주시면 좋긴 한데요.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막바로 판례로 가셔도 돼요. 이 판례가 사실상 우리 학설의 다솔이랑 같기 때문에요. 도중에 제가 학설도 언급은 합니다. 언급은 하는데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학설을 쓰게 되면 어디에서나 배점은 있습니다. 배점은 있게 되는데 하지만 이 학설보다는요, 판례를 정확하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배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있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학설 쪽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이렇더라도 배점이 상당히 좀 가해졌었어요. 근데 이제 근자에는 변호사 시험에서도 그렇고, 이제 법원 쪽 직렬이라던가, 뭐 우리 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판례에 대해서, 판례에 따른 결론을 정확하게 쓰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배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설은 좀, 뭐랄까요, 가점 요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요. 학설을 못 쓰시겠으면 그냥 여기는 포기하시고, 판례만 정확하게 암기해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중에 이제 계속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판례를 쓸 때요. 판례를 쓸 때, 판례는 적극설이다, 소극설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판례 안 쓴 겁니다. 판례에서 언급했던 핵심 문구나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핵심 문구나 용어를 설치해 가면서 이러해서 판례는 적극설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돼요. 이제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사건명이 있죠. 소위 무슨 사건에서라고 하면서 몇 마디 언급하면서 판례 태도를 좀 설치하셔야 됩니다. 근데 답답하니까 저도 수험생 할 때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쭉 쓰다가 판례는 이제 내용이 생각이 안 나. 결론은 알거든. 무슨 소리다 이렇게 썼는데 절대 배점이 안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학설은 굳이 많이 안 외우셔도 되는데요. 판례만큼은 꼭 좀 이렇게 직접 써가면서 한 서너 번 쓰면 이게 문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 문구 위주로 해서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례집에서 다 그 굵은 글씨하고 언더라인을 쭉쭉 해서 이제 문장이 되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꼭 외워야 될 것들은 굵은 글씨와 언더라인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꼭 좀 같이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설의 태도 잠깐 보시면, 항소심이 사후심이니까 안 된다. 그런 이제 소극설도 있겠죠. 자, 사후심하고 속심하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속심이 계속심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1심 판결문을 그대로 항소심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거기다 그대로 다시 더 이제 덧붙여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이 속심이라면은, 계속심이라면 파기, 자판이 원칙이고요. 그렇죠? 1심 잘못된 거 그어버리고 써버리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공소장 변경도 당연히 가능하죠. 1심에 이어서 답안 그대로 갖고 와서 쓴다니까요. 판결문 갖고 와서.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도 돼요. 하지만 이게 사후심이라면 이거는 1, 2심과 단절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대법원 상고심 심판이 사후심이 되는 건데, 2심 판결문을 코팅해가지고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리 코팅 딱 해서 가져온 거야. 자, 내용 건드릴 수 있어요? 못 건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펜 가지고 체크만 하는 거야. 그래서 잘못됐으면 파기돼서 환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파기 환송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코팅해서 왔는데 그걸 어떻게 변경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항소심이 사후심이니까 허용되지 않은 소극설도 있고, 항소심은 원칙적 사후심, 예외적 속심이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만 허용된다는 그런 절충설. 그리고 이제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속심이니까 당연히 허용된다는 적극설이 있는데요. 세 번째 견해가 우리 이제 다수설이기도 하고 판례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설은 사실상 사후심이냐, 속심이냐, 그거에 관해서 이제 견해 대립이 있는 거고요. 우리 판례 문구 제대로 좀 외우십니다. 자, 보시면 대법원은 항소심의 구조를 103조 원칙적 속심 예외적 사후심설로 전제로, 자, 항소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했다가 그 후 변론을 제기하여 심리를 속행한 다음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하여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판례를 그대로 굵은 글씨 빼고 막바로 언더라인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것마저도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대법원의 입장, 판례 입장에 따르면 항소심은 원칙적 속심이고 예외적 사후심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설치를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디테일한 얘기인데요. 이제 처음이라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2번 목차에서 판례 태도라고 썼잖아요. 자, 판례 태도 썼을 때 그 밑에다가 판례는 이런 동어 반복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답안을 쓸 때 항상 꾸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실력이 되게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게 이 사례 답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형화된 것들, 규칙들 좀 지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어 반복은 될 수 있으면 좀 회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제일 이제 잘못하는 게 뭐냐면, 쟁점 정리를 하라 그러면 쟁점은 안 쓰고 사실관계 요약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하게 될 그 논점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간략간략하게 쟁점 정리했다 쓰고, 그 쟁점 정리에 논한 것들이 각각 큰 목차로 밑에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원부원 절대 안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답안은요, 되게 목차가 간결하게, 물론 목차가 세분화될수록 쓸 내용이 좀 적어져요. 그래서 목차 좀 쓰는 연습들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간결체로 간단하게 쓰시면은 되게 많은 내용을 좀 짧은 시간 내에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사례집을 보면서 내용 몽땅 따라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이런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연습을 하시면은 되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이제 이거 전부 제가 이제 해설 단 것들인데요. 물론 저도 시험장이라면 이렇게 완벽하게 바로 달지는 못해요. 이건 제가 이제 시간이 느긋하게 있으니까 이제 워드 쳐가면서 그렇게 이제 다시 지웠다가 새로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이 사례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잡아놓은 목차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도 뭐 수험생활 한 지가 실제 사실을 한 10몇 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했었고, 그러면서 강의한 지가 벌써 또 한 8년째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차도 잡아보고 어떤 게 좀 더 타당할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잡은 목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런 목차들을 한 번씩은 따라서 한번 연습장에 써보시면서 이 사례를 한번 풀어보는 게 되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은 다 쓸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따라 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실전이라면 이렇게 다는 쓰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써야 될 내용들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거 위주로 좀 간략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판례 태도 그랬을 때 바로 밑에다가 판례는 이런 말 쓰지 말라고요. 판례 태도 했으면 대법원은 이런 식으로 동어 반복을 좀 회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학설하고 판례를 썼으니까 검토를 한번 써야겠죠. 네, 때에 따라서 판례만 썼다면 검토는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판례에 따를 때 사안의 경우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이제 학설까지 써놨으니까 검토 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새로이 발견되는 증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속심적 성격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례 적극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1심에서는 직접 구두변론주의와 직접 심리주의 이런 걸 통해서 직접 피고인이라던가 증인 이런 사람들을 대면을 해서 구두변론을 통해서 태도 같은 것도 보면서 뭐 하게 돼요? 증거를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그런 절차가 거의 없어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증거조사를 안 하고 그냥 1심 판결문 갖고 그대로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데,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항소심도 어쨌든 1심이 뭔가 미진할 때는 따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그 얘기가 바로 첫 번째 줄에 있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새로이 발견되는 증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심적 성격이 인정된다는 점, 이걸 강조해서요. 판례 따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갑의 비에 대한 폭행치상죄와 상해치사죄 사이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원래대로 하면요, 우리가 큰 논점에서 이 동일성 여부가 문제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례는 그냥 똑같은 역사적 갑을 병이 피해자 B에게 어떤 가했던 이 린치, 이 역사적 팩트에 대해서 폭행치상에서 이제 상해치사로 죄명만 변경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관련된 우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우리 판례 입장을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이건 동일성이 인정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폭행치상과 상해치사 사이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항소심일지라도 검사는 갑에 대한 공소사실을 폭행치상죄에서 상해치사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그 말씀 드렸고, 만약에요, 이게 지금 배점이, 사실 제가 배점 표시를 안 해놨구나. 배점이 되게 큰 문제라면요, 여기서도 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논의를 했어야 돼요. 우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기도 사실은 학설이 5가지가 있어요. 기소구 범죄라 그래가지고 네, 소구범죄기라고 쓰는 게 좀 더 낫긴 할 건데, 어쨌든 소인공통설, 구성요건 공통설, 범죄 동일설, 죄질 동일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학설까지 굳이 안 써도 되고요. 우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 얘기가 나오게 되면요, 판례 입장 이걸 한번 쓰시면 돼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학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 이건 이제 해당 파트 때 제가 어쨌든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설은 웬만하면 그냥 안 쓰셔도 되겠고요. 그냥 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기초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게 이제 9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 그 작물 취득제와 강도상의 관계에서 이제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해당 파트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배점이 컸다면은 이 내용도 사실은 써야 돼요. 공소사실의 동일성 관련해서. 우리 판례 입장을 한번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폭행치사과 상해치사 사이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반드시 허가해야 된다. 그 논점도 원래는 들어가는 게 맞죠. 여기서는 주 쟁점이 뭐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단독판사 관할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변경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묻기 때문에 전원인은 우선은 생략을 한 겁니다. 간단히. 대신에 아주 안 쓰는 건 안 돼서 이렇게 사안의 경우 하면서 한 줄이라도 줄 처리를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3만 보시면은 이제 주 쟁점이죠. 항소심에서 사물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 동법 8조 2항의 적용 여부. 자, 문제점 말씀드렸던 건데요. 8조 2항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자, 8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공변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줄인 것처럼 이 규정이 1심이 아닌 항소심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실익이 있냐면,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이 규정을 바로 적용하게 되면, 자, 이거 지금 1심에서는 단독판사, 다시 해서 판사 한 명한테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막바로 이 사건이 상해치사로 바뀌면서 2심에서 사실상 1심처럼 한번 첫 번째 다뤄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처음부터 상해치사로 공소제기됐다면 2심에서부터 세 사람의 판사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신급의 이익이 있었을 건데, 그게 없이 그냥 2심에서 비로소 사실상 1심이 되는 거죠. 상해치사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만약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1심으로 하게 되면 이건 소송 경제에 좀 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제1심 재판을 박탈하는 문제와 소송 경제라는 이 문제가 이제 대립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 이 의미 좀 이해하십시오. 일단 이게 항소심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1심 재판을 박탈하는 문제.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또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1심으로 가자니 소송경제에 반한다. 이 두 가지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판례 그대로 두 줄밖에 안 되니까 외우십시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뒤에다 따로 목차를 잡아놨지만요. 관할권 있는 법원을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원래부터 1심에서 합의부 심판을 받았다면 2심에서는 어디서 관할하게 되죠? 고등법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관할한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따로 빼놓긴 했는데 어쨌든 8조 2항 적용한다는 거 그것부터 밝혔습니다. 그래서 검토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급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고려할 때 이제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신속한 재판, 신급에 따른 재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로마자 4번에서 항소심에서 사물관할을 달리하게 되는 공변 신청 시 이제 법원의 조치 나오는데요. 자 보면 1번 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조치 나오는데 검사의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겠죠. 자 동법 298조 1항에서는 검사의 공변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하지않은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갑의 비에 대한 폭행시상의 공소사실과 공변을 통해 변경하고자 하는 상해치사 사이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된다. 요걸 하나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장 변경 후 항소심 법원의 조치. 다시해서 이송을 한다면 어느 법원에 이송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학설대로면 사실이 있어요. 자 일단 문제점 보겠습니다. 사항과 같이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인 폭행시상죄가 합의부 관할 사건인 상해치사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8조 2항이 일단 적용이 되니까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항소심 법원은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건을 이송을 받을 법원이 어딘가에 대해서 이제 견해 대립이 있게 됩니다. 학설에서도 그냥 곧대로 그냥 관할 위반으로 끝내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지방법원 항소심 1심 관한설, 그 다음에 지방법원 항소부 2심 관한설, 그리고 고등법원 이송설 대립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도 굳이 안 외우셔도 될 겁니다. 그냥 판례가 확고하니까요. 판례 입장대로 가시길 바라겠는데, 자 보면
앞에 썼던 내용이 앞에서 이제 본 내용이 한번 다시 언급되는군요. 항소심에서 공변에 의하여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이 앞에 썼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 거예요.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관할권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면 상당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 판례에 따르면 고등법원에서 이제 항소심 관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소송경제 도모라는 8조 2항의 취지, 그리고 법률에 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거리를 좋아하는 고등법원 이송설 입장이 타당하다. 항상 논거는 만들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제 입에 딱 붙으면 이거 따라가시고요. 아니면 그냥 검토 부분을 판례만 쓸 것이라면 굳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판례 딱 서시한 다음에 결국 사안에서도 갑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법원은 관할 고등법원으로 갑의 사건을 이송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안 해결 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물 관할이 달라지는 경우라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므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갑에 대한 상해치사죄로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허가하여야 하고, 이후 갑에 대한 상해치사죄 사건을 관할권 있는 법원인 고등법원 합의부로 이송을 해야 된다. 우리가 문제 자체가 뭐라고 돼 있었냐면요. 법원이 취할 조치 이걸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했다가는 딱 여기에 들어맞는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취할 조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안에서 딱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첫 사례라서 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보면, 일단 항상 공소장 변경 나올 때 이게 1심인지 2심인지 그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소심이라면요, 항상 항소심에서 공변 허브에 대해서 항소심의 구조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공소장 변경을 언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원칙적 속심, 예외적 사후심적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 이걸 먼저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조 2항에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공변됐을 때 어디로 이송하라고 돼 있거든.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게 항소심에도 준용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언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갈 때 준용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게 뭐예요? 과연 관할권 있는 법원은 어디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언급이 돼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당연히 고등법원이 관할권 있는 법원이다. 그래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허가해야 되고, 이거를 갖다가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주어집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뭐 관할 쪽은요,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쭉 분석을 해보니까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요거라서 일단 기본 사례 쟁점에 넣어놓은 겁니다.